한민족이 성경에 나오는 욕단의 후손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그걸 믿게 됐습니다. 아니, 단순히 믿는 수준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강력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증거를 제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제 마음으로 느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워드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언어학자입니다. 현재는 시애틀 근처에 있는 작은 대학에서 고대 언어와 민속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43세 나이에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버지이자 언어와 문화의 뿌리를 탐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제 아내는 동유럽계 미국인으로 저와 함께 대학 시절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성경 속 지명이나 인물의 실제 위치나 혈통을 탐구하는 일에 큰 흥미가 있었어요. 셈족 언어의 변화, 바벨탑 이후의 언어 분산, 고대 중동과 아시아의 언어적 연관성 같은 걸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한동안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쪽, 그러니까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모든 건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한국어 관련한 데이터 수집을 하다가 이상한 제목의 글 하나를 발견했죠. 한국인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12가지 증거. 솔직히 말해 처음엔 웃었어요. 이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민족 신화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글을 천천히 읽다 보니 전혀 우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건 바로 아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냥 민요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가사와 리듬 속에 잃어버린 고향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유대 민요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들려주자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이건 이스라엘 민속가랑 정말 비슷해. 두 번째로 무궁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 마당에도 장미가 있었지만 그런 상징성을 지닌 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무궁화를 나라꽃이라 하며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나 올리브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천민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강한 상징 체계였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단군 신화였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고 금식하며 동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저 전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고대 정화의식과 매우 닮아 있더군요. 고대 셈족 문화에서 특히 금식과 특정한 음식 섭취를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과 유사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연구할 때도 유사한 사례를 본 적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고조선의 8조 금법이었습니다. 그 간단하면서도 윤리적인 조항들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10계명과 유사했거든요. 살인, 도둑질, 간음 같은 기본적인 사회 질서 유지와 동시에 탐욕과 거짓에 대한 경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원시적인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보다 더 정제된 인간 중심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정말로 한국이 욕단의 후손일 수 있을까?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집해온 중동, 시베리아, 몽골, 만주, 일본, 중국, 한국 지역의 언어 및 문화 데이터를 하나하나 비교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놀랍도록 일치하는 패턴들이 점점 더 자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직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제 이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제 인생을 건 모험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가설을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열쇠가 되어버렸거든요. 다음은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겪게 되는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한 놀라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선 나라에 도착했다는 이질감보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더 크게 밀려왔거든요. 서울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바쁘지만 예의 바르게 움직였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 대합실 한켠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은 도우미가 외국인을 안내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머문 곳은 종로 근처의 한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집주인은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면서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은 단순한 인사나 미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고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마치 오래 기다리셨던 사람을 맞이하듯 우산을 들고 골목 어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자마자 수건을 건네주며 손수 말려주시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셨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전통 문살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는 제 캐리어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무겁겠다. 멀리서 오셨구먼.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낯선 나라에 왔다는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혼자 나가서 먹겠다고 했던 저를 굳이 붙잡으시더니 직접 차린 밥상을 내주셨어요.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노릇하게 부친 전과 김치. 그 식탁 앞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제 접시에 반찬을 정성껏 덜어주시며 말했어요. 외국 사람도 잘 먹을란가 몰라. 우리 집 김치는 좀 매워. 그날 밤 저는 한옥의 창문을 열어놓고 한국의 밤 공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숙소가 아니라 어떤 따뜻한 품속에 들어온 것 같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며 뜨거운 미역국 냄새를 풍기셨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면 항상 작은 과일이나 김을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배고프면 이거나 먹어요. 혼자 다니면 출출하잖아.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겐 말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느낄 수 없는 그 돌봄과 배려가 낯선 땅에 처음 도착한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그 집을 떠날 때 진심으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셨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민속학적 흥미로 듣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제 연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곰에 관한 옛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3-7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인내했다는 이야기.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곰이었을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말하셨어요. 곰은 참는 동물이거든요.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이 있지. 그런 게 사람이 되는데 필요했던 거 아닐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떠올렸습니다. 중동 신화와 유대 전승에서도 특정 동물은 인내와 정결을 상징하죠. 특히 금식을 통한 정화의식은 욕단의 혈통이 유지한 문화일 수 있다는 제 가설과 맞닿아 있었어요. 게다가 쑥과 마늘이라는 식재료는 당시로서는 구하기 쉬운 식물임에도 약용과 정화적 상징이 강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고요. 며칠 뒤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통역사와 동행하면서 고대 유물 전시관을 돌아봤는데 특히 고조선 시대 유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유물 설명에 적힌 8가지 법칙. 그러니까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저에게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해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간음한 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법은 단순히 질서를 위한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인권 중심의 윤리체계였어요. 이건 단순한 동양의 고대 문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보았던 십계명, 그리고 초기 유대 공동체의 규범과 구조가 너무도 비슷했거든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박물관 가이드가 해준 3태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태극의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3태극은 처음 들었어요. 음과 양, 그리고 그 둘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제3의 존재. 이건 고대 셈계의 삼위일체 개념과도 닮아 있었고 제 연구에서 늘 핵심으로 삼았던 셈족의 신개념 구조와 놀랍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연결될 수 있지? 어느 날은 인사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민속화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순수한 백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의 조상은 백의 민족의 후예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조심스레 제 가설을 이야기하자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린 원래 하늘에서 온 민족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욕단이 누군진 잘 몰라도 우리 피 속엔 그런 기억이 있나 봐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피는 기억한다. 민족은 잊어도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길어지며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고향을 다시 찾은 듯한 감정이 자꾸 생겨났어요. 한 번은 지방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열린 전통 문화 체험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무궁화 배지를 제 옷에 달아주며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연구하는 이 나라가 제게도 마음을 열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한국은 정말 욕단의 후손일 수 있다. 그 생각은 더 이상 의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진실을 세계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바로 국제고고학학회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 모든 자료와 이야기를 꺼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비록 조롱과 반발이 있을지라도 진실은 결국 스스로 빛을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학회가 열리는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걷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정리한 자료들과 연구 결과는 분명 제 평생의 노력의 집대성이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것을 굳건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과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지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발표는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제가 맡은 세션은 비교 문명사와 고대 언어 유산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발표장을 들어설 때 이미 자리는 절반 이상 차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하나씩 꺼내며 차분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민족은 단순한 동북아시아에 고립된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샘족 문화의 잃어버린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했을 때 순간 발표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거나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시한 첫 번째 증거는 언어학적 유사성이었습니다. 고대 세모와 한국어 사이에는 단순한 어휘 일치 그 이상으로 문법 구조와 조사의 사용 방식, 시간 표현 방식에서 놀라운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고대 히브리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주어 목적어 동사 순이 유사하고 시간과 감정 표현에서도 비슷한 정서적 구조가 있다는 점이죠. 다음은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천의식과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의식은 구조와 상징 면에서 공통점을 보였고 특히 삼태극 사상이 삼위일체 신개념과 통한다는 해석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조선의 팔조금법을 근거로 고대 윤리체계가 십계명과 흡사하다는 점을 분석하자 몇몇 학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흥미를 느낀 듯 손을 들어 질문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독일 출신 고고학자가 손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 혈통의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해온 고고학 유물 사진과 그에 대한 해석, 유전자 연구의 초기 결과를 추가로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문화는 단지 영향만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체가 혈통과 정신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한국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 학자는 영국 출신이었고 그의 질문은 조금 공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주장에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한국에 대한 감정이 과도하게 개입된 건 아닌지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와서 따뜻한 사람들과 깊은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따라가다 보니 도달한 진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 학자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고대 유물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당신이 말한 그 자료, 저희 연구소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동쪽으로 이동한 샘족의 흔적을 찾아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단지 하나의 개인적 여정을 넘어 이제는 세계 역사 속에서 잊힌 연결고리를 되찾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떤 성취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여정은 옳은 길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숨겨진 진실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제 이메일로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국제문화유산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저의 연구 발표를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 제안을 보내온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욕단의 동방 후손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현장 답사, 유전자 분석, 민속 자료 수집 등을 포함한 장기 프로젝트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참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고 곧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학자적 호기심과 검증을 위한 탐색이었다면 이번에는 마음 깊이 사로잡힌 무언가를 다시 만나러 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고향을 다시 찾으러 오는 사람처럼 발걸음 하나하나가 설레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그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전광판의 글자들, 어딘가 익숙해진 인사말들, 그리고 익숙한 공기의 냄새까지도 반가웠어요. 이번에는 서울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한국 곳곳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자 지방 도시들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경주의 황리단길이었습니다. 역사 도시답게 거리 곳곳에는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살아 숨쉬듯 놓여 있었고 고즈넉한 찻집에서 마신 유자차 한 잔에 몸과 마음이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찻집에서는 한복을 입고 다도를 설명해주는 주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제 연구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하늘을 조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를 지낼 때도 가장 먼저 하늘에 고했어요. 그 말은 제 연구의 핵심과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전라남도의 담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대나무 숲을 걸으며 깊은 고요를 느꼈습니다. 바람이 대숲을 스치는 소리는 마치 옛사람들의 속삭임 같았고 작은 정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메모를 하는 제 자신을 보며 이 땅에 점점 스며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서는 전통 민속축제를 경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전통 복장을 입고 농악을 울리며 장을 열었고 그 속에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떡매를 치고 할머니들과 송편을 빚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 어귀에 모닥불이 피워졌고 모두 둘러앉아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역을 해주던 분이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어요. 이 마을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 믿어요. 1000년 넘게 내려온 이야기래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과학이나 경제, 뒤술로만 평가받을 수 없는 뿌리 깊은 정신과 기억을 품은 나라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방문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하며 제가 연구하는 주제의 실체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진실을 마주하는 곳이자 기억을 되찾는 땅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엔 외부인의 시선으로 문을 두드렸다면 이번엔 무언가를 지켜보고 연결해주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해준 사람은 첫 방문 때 만났던 민속화가였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만난 것을 반가워하며 자신이 속한 예술 공동체에서 작은 세미나를 열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그곳에서 제 연구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세미나가 끝난 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단군 신화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 속에서 성경적인 코드들이 숨어 있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찾아온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사람들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한 기억과 연결된 존재였던 거죠. 이후 저는 민속학자들과 함께 강화도, 평창, 진안 같은 지역을 돌며 현지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전 전통과 제사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삼신단이나 칠성단 앞에 제를 올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뿌리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노신사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누구였는지.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여가는 증거들과 이야기들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 가설은 앞으로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써 내려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연구를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논문을 정리해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피드백이 왔고 저희 연구는 역사와 언어 분야에서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고 특히 유럽의 학자들이 한국과 샘족 문화 사이의 유사성에 강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저의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고 저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방문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발표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멋진 민족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정신을 이어받고 살아가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가고 싶다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늘 우리는 하늘 민족이다라고 하셨던 기억을 공유해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외국에서 자라며 늘 한국이라는 뿌리를 외면해왔는데 이 다큐를 보고 처음으로 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느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감동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라는 이 가설은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잊혔던 기억을 불러냈으며 역사와 문화가 단절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시애틀 자택에서 새로운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와 중동 사이의 고대 항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책상 앞에 앉아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아내는 주말이면 김치를 담그려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 마음의 고향이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타국이 아닙니다. 먼 옛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곳. 그 깊은 역사와 따뜻한 영혼이 숨쉬는 땅.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